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28강이죠. 치숙, 태평천하, 날개, 그리고 메밀꽃 필무렵 이렇게 네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웃으셨어요? 막 이런 원성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치숙, 태평천하, 날개, 메밀꽃 필무렵이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이제 부근에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1930, 40년대 작품을 좀 묶다 보니까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강좌가 긴 것 같다라고 하시면, 중간에 조금 쉬었다가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치숙과 태평천하 같은 작품은 채만식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일단은 채만식의 풍자가 가득한 치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숙 제목을 먼저 볼게요. 치숙, 우리가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치숙은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이에요. 그럼 벌써 어리석은, 벌써 제목에서부터 뭔가 아저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시각이 좀 드러나죠.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아저씨를 보는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나가 아저씨에게 지금 하는 말, 아저씨를 보고 지금 그 느낀 바, 또 서술한 바가 이제 그 쓰여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 핵심 정리 하나 수정을 할게요. 선생님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인공은요, 나가 내 얘기를 해야 주인공인데요. 내가 아저씨를 보면서 아저씨에 대한 어떤 시각을 드러낸다. 라고 해서 이건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 정리 하나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선생님 정어표에도 올려놓을게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아저씨를 바라보는데 나는 이제 조카거든요. 이 아저씨 어떤 사람인가? 라고 봤더니, 자, 미리 읽어보셨죠?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아저씨의 그 부인인 아주머니가 있는데, 자, 이분이 그 어떤 사회주의만 하느라고 그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이제 그 집안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고생해요? 아주머니가 고생하더라. 라고 해서 나는 아저씨를 뭐 합니까? 비판하죠, 비판. 아저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부인인 아주머니만 정말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배웠으면 뭐하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나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요. 이 뒷부분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실요. 이 아저씨, 나에게 비판받는 이 아저씨보다요. 얘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얘가 어떤 애냐 하면 친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궁극적으로 이 아저씨보다는 누가 더 문제예요? 얘가 더 문제죠. 일제 강점기에 친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녀석. 그러면 얘 말을요. 얘가 아저씨를 비판하는 거 우린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저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독자들은요. 다 믿을 수가 없고 뭐를 두게 돼요? 거리를 어느 정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두면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화자,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없게 하고 거리를 두게 하는 화자를 뭐라고 하냐면 비신뢰로운 화자 혹은 신빙성, 믿음이 없는 거죠. 신빙성 없는 화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독자는 얘의 말만을 온전히 다 믿었다간 뭐예요?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풍자 구조가 사실은 얘가 얘를 풍자하는, 나가 아저씨를 풍자하는 구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풍자를 받아야 되는 건 누구더라? 그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바로 얘더라 라고 해서 무슨 구조예요? 이중 풍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치숙의 묘미이고요. 이걸 통해서 작가가 지금 그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식민 통치에 대해서 긍정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그 완전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채만식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실은 부정적인 인물이죠. 이 부정적인 인물을 소설 정면에 내세워서 얘를 치켜오르는 듯 하지만 사실은 치켜오르는 게 아니라 얘를 지금 얘를 통해서 오히려 그 비난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그 어떤 비난의 구조가 역전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저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친일하는 이 사람보다는 민족주의 계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인물을 더 전면에 드러냄으로써 그 식민지 그 현실에 대해서 순응하는 그 인물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해볼까요? 자, 사실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다니고서 이제는 기껏 해먹을 것이란 건 막벌이 노동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감옥에 갔다 온 그 아저씨에 대한 어떤 비판을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학교 4년 다니고 고즈카이만도 못하다. 고즈카이는 이제 일본어인데 어떤 그 심부름하는 남자아이 그 아이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문단의 밑줄근 부분을 볼게요. 그렇지만 그 사회주의란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놈의 것이 아편하고 꼭 같은가 봐요.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편도 중독이 있는 이제 마약인데 그렇길래 이제 맛을 들이면 끊지를 못하지요. 그렇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게 그다지 재미가 난다거나 맛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더군요. 그래요. 불황당패던데요. 할 일 없이 불황당패입니다. 자, 불황당패. 그러니까 이제 거의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는 게 뭐예요? 아저씨가 하고 있는 그 사회주의를 불황당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밑줄 그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의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기 드러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서양 어디선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몇 놈이 양지 쪽에 모여 앉아서 놀고 먹을 궁리를 했더라나요? 우리 집 다이쇼가요. 다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라고 얘기해서 자신의 우두머리, 자신의 어떤 그 집주인 그분을 이제 다이쇼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제 밑줄 부분 보시면 사람이란 것은 제가끔 분지복이 있어서 기술을 잘 타고나든지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는 법이요. 복록을 못 타고나든지 게으른 놈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요. 다 이렇게 마련인데 그거야말로 공평한 천리인 것을 됐다 불공평하다니 될 말이요. 자,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은요. 누구나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거를 추구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죠. 그런데 이 지금 나라는 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이 있어서 복이 있든지 혹은 자기가 부지런하든지 그래야 이제 부자가 되는 거고 복이 없든지 가난하든지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공평한 거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 현실에 이 얘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 통치를 당한 것 자체를 이런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무지했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할 만큼 복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좀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지금 나라는 아이에게 지금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건 바로 운명론적 사고고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다. 복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식민 통치, 식민 지배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민주의적 지배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점점 보니까 더 나쁜 놈 같죠? 네가 아저씨를 요즘 말로 디스할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서 자, 지금 볼게요. 이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 바로 저 아라사가 그랬대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밑줄 그 부분에 러시아 사회주의 운동까지도 이제 막 비판을 하면서 위성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 지랄들을 했다가 잘고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지은 리을이 막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운동에 대한 비난을 마치고 자신의 이상과 의지를 계획을 얘기하죠.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이 귀하고 신용을 하니까 인제 한 10년만 있으면 한미천을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줄 눈치거든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집주인이자 주인인 이제 다이쇼를 그 힘을 의지해서 자신이 이제 지금 장사 미천을 내려고 하는 그런 좀 의지적인 모습이 보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력 이후에서는 이렇게 다 생활 법칙부터 내지인처럼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내지인이란 게 뭐냐면 일제 식민 통치를 당하는 그 자들의 입장에서 일본의 어떤 그 식민 통치라는 본국을 가리켜서 내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내지인처럼 해야 돈도 내지인처럼 잘 번다. 완전히 뼛속까지 뭐가 있어요. 일본 그 식민 통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본인에게 붙어서 이거 친일이죠. 친일을 하여서라도 이제 그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 아저씨가 이 아이를 비판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 아저씨를 역으로 비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줄 친 한 세 부분만 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실 아주머니가 아니면 내가 무슨 천주학이라고 나쁜 병까지 않는 그 양반을 찾아다니나요? 이러면서 아저씨에 대해서 뭐 이제 굉장히 좀 반감을 가지고 있고, 뭐 헌개 꼬리 3년이라더나? 뭐 이러면서 그 보통 그런 속담 있죠? 개꼬리가 3년 묵어도 이제 황모가 못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속담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아유, 자기 뭐를 개 못 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에서 감옥 갔던 그게 어디 뭐 지금 바로 없어지겠어? 이런 식의 지금 비꼬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혼을 단단히 내주었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그 녀석 사람 버렸더라고. 아무짝에 못쓰게 길이 들었더라고. 그러더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저씨가 이 아이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이가 어쩜 그렇게 친일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를 역으로 이제 비난하는 그 얘기를 아주머니를 통해서 듣고 자기도 붕괴를 하는 거죠. 내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완전히 식민 지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저씨에 대해서 역으로 비판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요 자신의 비판하는 아저씨에 대한 어떤 나의 비판 또 다른 비판으로 이제 내용이 끝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다 설명을 했고요. 참고 자료의 1번을 별표를 칠게요. 참고 자료 1번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느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아저씨를 비난 공격하면서 했던 나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인물이 드러나면서 이제 풍자 구조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채만식의 또 다른 작품이죠. 태평천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평천하는요. 선생님 분명히 이 강의 시작할 때 이 소설들은 일제강점기 소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태평천하,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일단은 반어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태평천하는 누구의 말에서 따온 거냐면 여기 지금 주인공인 윤직원 영감의 그 말에서 따온 거예요. 자, 윤직원 영감 여기 보면 이제 그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좀 그려줄게요. 윤영규, 그 다음에 윤직원 영감, 그 다음에 윤창식, 그의 아들 윤종수, 윤종학. 그래서 자,
크게 보면 뭐 4대에 이은 얘기일 텐데, 이 지금 앞부분 줄거리 부분 보시면, 이 윤직원 영감은, 그 어떤 손자 2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 윤영규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거는 여기 지금 지문 부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덧붙이는 부분인데, 이 윤직원의 아버지죠. 이 윤영규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 일제강점기 이전에 재산을 축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수령들이 엄청나게 돈을 뽑아가려고 착취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도둑놈들이 화적패가 습격을 했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화적패에 의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죠. 그러니까 이 윤직원한테는 이 아버지가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그 재산을 축적한 것을 누가? 그 수령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음에까지 몰게 했던 이 화적패.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게 되고, 역으로 이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재산을 계속 축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일제강점기의 어떤 지주와 고리대금업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윤직원 영감은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치안을 강화해주는 누구를? 일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까 그 소설 뭐였지요? 치숙이야. 치숙의 나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윤직원처럼 일제를 옹호해요. 왜냐면 이런 걸 없애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대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돈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돈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게 누굽니까? 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때문에 이런 수령패도 없고 화적패도 없으니까 이 시기가 뭐다? 태평천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만 잘 산다고 일제강점기 태평천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개인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역사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의식의 부재.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윤창식, 그 다음에 윤종수, 윤종학인데, 이 아들 윤창식은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재벌 2세들이 좀 방탕하게 노는 경향이 있죠. 아버지가 이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좀 방탕하고 풍약적인 막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윤직원의 어떤 그 가문을 높일 수 있는 이상을 실현시켜줄 수가 없고, 요 지금 손자를 통해서 지금 얘는 군수를 시키고 얘는 경찰서장을 시켜야겠다. 얘는 군수, 얘는 경찰서장.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제 어른들의 꿈이시죠. 손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수라는 놈은 굉장히 좀 아버지보다 더 막 그 방탕한 놈이에요. 이 아버지의 첩이 있었는데 이 첩과의 어떤 불륜 관계를 하고 굉장히 지금 뭐 이런 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은 없어요. 술과 여자에 거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같지요. 그러면 윤직원의 유일한 희망이 누굽니까? 윤종학인데. 손자 윤종학인데요. 이 윤종학은 공부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유일하게 믿었던 이 윤종학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주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가 또 문제가 됐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회주의 쪽이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이고, 이제 그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제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유일하게 믿었던 경찰서장이 될 거라고 믿었던 손자 윤종학이 사회주의를 하다가 이제 그 일본에 잡혀가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죠. 윤직원이 희망에서 분노를 느끼면서 막 윤종학을 저주합니다. 손자지만 막 저주해, 저주. 이런 지금 태평천하에
어떻게 그렇게 불황당패 같은 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그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태평천하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자 윤종학 때문에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다. 몰락할 것임을 암시하고 이 소설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소설 전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윤지감 영감을 되게 축혀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의 행동이나 심리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요.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그 생김새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희화화라고 하는데요. 그 희화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을 뭐합니까?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풍자. 희화화를 통해서 비판한다. 그걸 우리는 풍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자, 그래서 사상관계라 그러면 사회주의로 경시청에 잡힐 뻔했다라는 게 지금 윤직원한테는 엄청 큰 충격이죠.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겨우 몸을 가눈다. 그래서 이제 종학의 피검 소식에 윤지원 영감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막 사회주의라니? 응, 사회주의라니? 그게 참말이냐?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보면 아니 그놈이 경찰서장을 허라니 깨롱 생판 사회주의를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 이거 굉장히 웃긴 부분이죠. 경찰서장 하라니까 경찰서에 잡히다니. 아니 이런 오사 육실할 놈이 굉장히 저주하는 말이죠. 이런 육실할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손자한테 막 심하게 욕을 하시면서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오죽이나.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느냐라고 식민통치를 찬양하고 있죠. 화적패가 있냐, 불황당 같은 수령이 있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게 그 말세년이 다 지나가고, 이게 옛날이죠. 아버지 윤용규 때 시대에 아유 봐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목골목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윤직원의 어떤 왜곡된 현실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주라고 하죠. 지주 계층은요 다 친일파입니다. 일본에 적대적이면요 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요 땅을 다 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를 신고하라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한 만큼의 세금을 내라 그래서 빼앗아 가기도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갖은 방법을 통해서 빼앗아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윤직원의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집 놈의 자식이 왜 떵떵거리고 안 살고 지가 세상 만천을 불황당파에 참섭을 하냐라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지막에 죽일 놈, 이 태평천하에 막 안타까움, 울부짖음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제감경기에 왜곡된 현실을 가지고 있는 윤직원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작가 최만식이 친일 계층의 어떤 위선적인 것을 풍자하고 싶었다라고 우리 태평천하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인 날개, 이상의 날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의 날개는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던 소설보다는 좀 쉽지 않아요. 특히 이상이라는 사람 자체가요 본명이 이상이 아니고요 예명, 가명인데요. 왜 이상인고 하니 좀 이상해서 이상입니다. 이상은요 시에서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만약에 검정고시 끝나고 수능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능 쪽 공부를 하신다면 특히 많이 보실 텐데 이상은 원래 전공이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시를 짓거나 작품을 지어도 약간 그 건축 설계하듯이 좀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뭐 패셔니스타 혹은 뭐 얼리 어댑터, 시대를 좀 앞서 나가는 젊은이였어요. 멋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상 자체가 현실에 근거한 지금까지 거를 그대로 답습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신문명, 그래서 서구적인 것들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수용하면서 이제 한국적인 그런 이제 근대화 의식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이상이죠. 자,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무슨 소설이라고 하냐면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모더니즘 하면 이제 근대적인 이런 뜻인데, 이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플롯이 없어요. 플롯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어떤 그 갈등이 막 고조됐다가 해결되는 그런 전형적인 것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위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 소설은 굉장히 좀 그 전에 어떤 감정을 막 자극하는 이런 소설이었다면, 오히려 좀 이제 객관성이 좀 두드러나다고 해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어떤 묘사하는 게 좀 드러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객관적으로 세계를 묘사할 수도 있지만 내 내면을 묘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 소설의 한 계열로는 어떤 소설도 있다. 심리적인 소설들도 있더라.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도 좀 객관성을 가지고 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소설도 나왔고요. 이 모더니즘 소설의 어떤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식의 흐름입니다. 플롯이 해체가 됐으니까 이 의식의 흐름도 가능한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소설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커피가 한 잔 먹고 싶다. 그런데 커피는 땡땡 브랜드가 맛있는데 땡땡 브랜드는 강남에 있지. 강남에는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 집이 있는데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커피에서 시작해서 커피의 땡땡 브랜드에서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돈가스로 선생님 생각이 막 흘러가는 대로 얘기를 해줘.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핵심 정리 특징 1번 부분에 보시면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인간의 의식을 조각조각 분리하지 않고 마치 강물이 흐르는 듯이 연속적으로 서술하는 소설의 기법이 의식의 흐름이다. 그래서 얘네는요 논리적인 인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어야 앞에 일 때문에 뒤에 일이 벌어졌다라는 어떤 사건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물 흐르는 듯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죠. 자, 이 이상의 날개의 전체 줄거리는요. 나는 식민지 치하의 좀 무기력한 지식인이에요. 나는 남편인데 남자예요. 그런데 이 지금 무기력한 지식인인 내가 자거나 놀거나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죠. 그 생계를 누가 하냐면 아내가 해요. 그런데 아내가 뭘로 생계를 할까라고 하니 사실 이 사람은 잘 몰랐어요. 아내는 뭐 한 번씩 외출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과 아내와 내가 정상적으로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같이 잠을 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생활을 잘 모르고 서로 이제 부부적으로 가까워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한 번은 이 아내가 이제 그 줄거리 부분에 보시면 내가 아내의 방에 몰래 가서 화장품 냄새도 막 맡고 이제 화장지 막 태우면서 그 아내에 대한 어떤 그리움, 아내랑 좀 정상적인 어떤 부부로서의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싶어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아내는 지금 그 남편이 감기를 걸렸다고 했을 때 약을 주는데 그 약이 뭐냐면 잠을 자게 하는 아달린이라는 어떤 수면제 계열을 줘요. 수면제 계열. 그런데 이 아스피린을 달라고 했는데 아달린을 준 이 아내, 나는 이 아내의 행위를 모르다가 우연히 아내 방을 다시 보게 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준 게 수면제라는 걸 알게 되고 분노하게 되죠. 그럼 왜 아내는 나에게 감기약이 아닌 수면제를 주고 나를 이렇게 계속 재워야만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외출에 돌아와서 우연히 아내가 이제 매음을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내는 이 남편이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남편에 대해서 뭐 따로 뭔가 그 자극을 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매춘이죠.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리는 그런 좀 역전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부분의 중간에 나오지만 이 나와 아내의 관계가 정상적인 부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절름발이 같다. 보통의 경우는 요즘은 뭐 맞벌이도 많지만 남편이 아내를 먹여 살리는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부인이 살림을 하고 바깥 경제 활동은 남편이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외간 남자랑 정을 통해서 그 돈으로 남편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가 다시 충격을 받고 외출을 해요. 원래는 이 방 안에만 갇혀 있는 이 나가 외출을 또 하게 되는데 이 외출을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그 지금의 그 신세계 백화점 그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위치인가요? 그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라고 26세의 어떤 그 과거를 회상해요. 근데 이때가 시간이 하필 정오라는 거죠. 그래서 정오의 사이렌이 잉 울리고서 내가 그때 뭘 하냐면 그래도 살아야겠다. 내가 의식을 차리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라고 외치냐면 날개야 돋아라 날 잡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소설이 끝맺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의 제목이 날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쉽지는 않은 소설이에요. 지금 그 어떤 일제강점기의 그 일본 순사 어떤 요런 지금 배경을 봤던 태평천하와 치숙에 비해서는 내면의 그 어떤 자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에 봤던 소설하고는 좀 뭔가 다르죠. 그래서 대표적인 모더니즘 소설의 하나로 이제 이상의 날개를 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을 좀 보도록 하지요. 지금 앞부분 보시면 나는 커다란 기지개를 한번 펴고 안에 베개를 내려 베이고 벌떡 자빠져서는 아무렇게도 편안하고 즐거운 세월을 하느님께 흠씬 자랑하여 주고 싶었다. 나는 참 세상에 아무것도 교섭을 갖지 않는다. 하느님도 나를 칭찬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교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뭔가 나쁜 짓도 안 하고요. 좋은 짓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이렇게 고립된 삶, 유폐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4개의 아스피린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대요. 그런데 사실 아스피린이 아니라 그 약이 뭡니까? 아달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 끝끝에도 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아내한테 아스피린이 아닌 아달린을 먹고 이웃에 불난 것도 몰랐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거의 아달린을 먹고 계속 잠을 잤던 거죠. 이것은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아달린을 많이 먹으면 수면제 과다 투여로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이걸 나한테 주다니 너무 심하다라는 것보다는 아내가 나를 뭐했다. 나를 속이다니. 아내가 너무 심하다라는 어떤 그 배신감, 분노감이 좀 드러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달린을 넣고 이제 집을 나갑니다. 유폐된 삶을 살았던 그 나가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요. 한 번도 못 핀 개나리꽃, 한 번도 못 본 개나리꽃 이런 걸 봅니다. 왜 못 봤을까요? 한 달 내내 자느라 꽃이 뭐 기껏해야 한 3주 피는데 한 달 내내 자느라 이제 봄에도 꽃을 못 펴서 햇볕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얼굴이 하얄 거예요. 그러니까 양지 바른 자리 딱 골라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꽃도 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다가 뭘 먹었느냐? 그 아내가 나에게 내 알을 주고 남은 아달린 6개를 막 씹어서 먹고 잠이 든 거죠.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일주일처럼 내가 계속 잔 거예요. 너무 오래 잤죠. 일주일 동안 막 자고 지금 그 내려오면서 아내가 무슨 목적으로 아내는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워야 했을까? 아내가 나한테 수면제를 먹인 이유,
아달리는 먹인 이유를 궁금해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먹은 건 아스피린이 맞고 아내가 자기 자신이 잠이 안 와서 먹은 걸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오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나는 내 주머니에 하나 돈이 한 푼도 없는 그것을 깜빡 잊었다. 나는 지금 돈이 없는 상태로 지금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이제 고생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내 자신한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냐?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난 그런 대답을 하기 싫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마치 금붕어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금붕어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가 좋았다. 내리비치는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뜨렸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금붕어를 보면서 나의 몸과 마음도 마치 금붕어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금붕어를 보면서 의식의 흐름이라고 했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경성역을 이제 갔다가 경성역에서 이제 다시 금붕어를 좀 보게 되고 또 내 생각은 아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또 문득 생각해봤다. 이 발길이 어디로 향하는 건가?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리었다. 아내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린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은 저름발인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대등하지 못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신적으로 아내와 이제 그 방황을 하게 되고 선생님이 말했던 이제 결말에 도달합니다. 이제 정오 사이렌이 울었을 때 우리가 내 날개를 펴고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설하는 같은 그 찰나 바로 정오가 됐다라고 해서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정오가 됐을 때 자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그 시간적 배경 정오는 뭐냐면 오전과 오후에 경계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오전과 오후에 경계가 되는 이 상황에서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막 가렵다는 거죠. 이 겨드랑이가 그 가려운 건 날개가 막 돋을 것 같다라는 건데 이 날개가 돋으면 내가 지금 앞에서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렇게 막 고민하던 어떤 나의 삶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숨겨진 어떤 자아를 찾아가고 굉장히 자유롭고 이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보면 기생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몸을 팔아서 나를 먹여 살렸고, 도대체 아내가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오해가 한 게 아닐까? 라는 거였지만 다시 집에 갔을 때 아내의 외출 현장을 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서 정오가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내 날개를 찾아서 나의 희망과 꿈과 의지를 찾아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겠다 라는 어떤 그 실존적인 의지를 한 번 더 다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날개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개 같은 부분은요, 날개는 요 부분만 읽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워낙 좀 어려운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날개는 단편이기 때문에 전문 보셔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전문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줄거리를 보면 이제 전체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꼭 전문을 한번 보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 네 작품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긴 것 같죠, 여러분?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자, 메밀꽃 필 무렵은요,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제 고입 들어가시면서도 보셨을 수 있는데, 메밀꽃이라는 그 꽃을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하얀 꽃인데, 이 꽃이 필 무렵에 그 허생원이 단 한 번, 가졌던 그 어떤,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러브 스토리를 근거로 해서 이제 나오는 소설이죠. 그런데 이 이호석이라는 작가가요, 굉장히 그 아름답게 그 메밀꽃 필 무렵의 그 배경, 메밀꽃 밭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서 서정적인 문체가 도드라지는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이 옛날에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을 장돌뱅이라고 하는데, 이 장돌뱅이 누가 있느냐? 바로 허생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허생원이 친구가 있는데, 친구는 조선달이죠. 여기 적을까요? 친구 조선달이 있고요. 그런데 우연히 이 허생원이 데리고 다니는 녀석이 이제 나귀가 있는데, 지금 어떤 장에 갔다가 동이라는 젊은 장돌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허생원이 좋아하던 여자가 이제 주막집이죠. 충주집이 있었는데, 이 충주집이 동이한테, 이 젊은 남자인 동이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걸 보고 시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허생원이 막 야단을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분신, 또 다른 분신은 나귀를 이 동이가 구해주게 돼요. 시장에 장난꾸러기들을 각닭이라고 하는데, 각닭이한테 나귀가 당하고 있는 것을 허생원한테 동이가 알려줘서 이제 오해를 풀고 이제 동이랑 같이 또 동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 이 허생원한테는 오래전에 첫사랑이 있었어요. 이분은 성서방내 처녀인데, 우연히 이제 물레방앗간에서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하룻밤 달빛이 너무 밝아서 허생원이 밖에서 이제 옷을 벗으려다가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 성서방내 처녀가 울고 있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야릇해지고, 그래가지고 하룻밤 로맨스가 생긴 거죠. 그쵸? 그런데 허생원은 그 뒤로는 전혀 그런 여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이 사람만 기억을 하는 거고, 이 사람과 만났던 게 바로 이 달밤이었는데, 이 달밤만 되면 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달한테 몇십 번 동안 그 얘기를 해요. 조선달은 이미 다 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지금 장돌뱅이와 성서방 처녀, 이 허생원과 성서방 처녀에서 로맨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희한하게 이제 동이가 뭐라냐면 허생원한테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해요.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사실은 제가 의붓 아버지에서 컸고요. 실제 아버지는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머니 고향이 이제 이 둘이 인연을 맺었던 그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허생원이 아니 혹시 내가 하룻밤 인연으로 맺은 나의 자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계가 나빴다가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진짜 긴가민가 하는 좀 느낌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뭐다? 나는 왼손잡이야 라고 나와요. 허생원이요, 왼손잡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내 자식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이가 어머니를 뵈러 간다는 그곳에 지금 허생원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왼손잡이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요, 왼손잡이는 100% 유전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적인 장치로 허생원이 왼손잡이인데 동이도 왼손잡이니까 아버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에 이제 보시면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생원의 당나귀가 시장의 아이들에 의해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나귀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서 적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 다니는 동안에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까스러진 목 뒤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그래서 이 당나귀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는데 중요한 건 당나귀와 허생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동일시하는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당나귀는 허생원의 분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허생원의 당나귀를 막 놀려요.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거야. 저놈의 짐승이.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당나귀를 막 이렇게 간질간질 하니까 얘가 이 당나귀가 막 이게 성적으로 막 흥분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막 놀리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나귀를 지금 암놈을 좋아하는 거야 라고 이제 나귀를 이제 흉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누구예요? 허생원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허생원은 아이들을 쫓아냈고 동의 덕분에 지금 그게 해결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허생원이 이제 봉평장으로 가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허생원한테 봉평정은요,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라고 하며 조선달에게 달밤에 있었던 자신의 러브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 얘기했었죠? 몇 번이고 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조선달은 굉장히 착해요. 다 들어줍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메밀꽃 필 무렵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시적으로 아름답게 나와요.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진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이거 마치 시 같죠? 숨소리인데 그게 짐승 같다 라는 건 숨소리, 청각적인 것을 짐승에 표현하니까 이제 청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죄송해요. 그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막 나는 건 아니죠. 일단 달이 먼저 내요. 그쵸? 달이 먼저 내요. 선생님 거꾸로 설명했네. 달이 먼저예요. 달이 먼저 보이는데 달이 그게 어떻게 보인다? 숨소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시각의 청각화. 자, 시각의 청각화가 드러나네요.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정말 달밤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하얀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되지 않나요? 흐뭇한 달빛에 숨이 멎을 지경이다. 그래서 이제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들어섰다.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걷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 허생원, 조선달이 길을 걷는데 길이 좁아서 동의는 뒤에서밖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이 나누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어떤 성서방내의 어떤 처녀와의 어떤 추억이 되겠고요. 그 얘기를 동의는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냐면 이건 길이었고요. 이제 산길이었고 이제 개울에 가서는 누구랑 가까워지냐면 동의와 허생원이 가까워져요. 이때는 이제 조선달과 그 허생원이었는데 이때는 동의와 허생원이 가까워지고 누구는 조선달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동의의 성장 내력을 막 얘기하는데 동의가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서 술 장사를 시작한 어머니. 근데 이제 그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어머니 막 때리니까 내가 그걸 말렸는데 이제 집안꼴이 엄청 이제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랑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어머니가 원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라는 동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없어? 사실은요 진짜 친아버지는 없고요 의붓 아버지한테 자랐는데요 엄마가요 제천쯤이었대요. 사실은요 이 성서반내 처녀가 하룻밤을 같이 허생원과 보내고 제천쯤으로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만났던 곳이 제천은 아니고요 봉평이에요. 그래서 이제 봉평장은 허생원이 한 푼도 빼놓은 적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아니요, 웬걸요. 시원스레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은 들었죠. 봉평은 분명히 내가 성서방네 처녀와 하룻밤 인연을 맺은 곳인데 봉평? 그래, 그 아비의 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겠지.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경망스럽게 발을 디뎠다. 그러니까 이제 내적으로 충격받은 거죠. 거의 내 아들임이 확실해지니까 허생원이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은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허생원이 발에 헛디뎌서 개울에 빠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이의 등에 업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달이 막 웃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실수만 해? 생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 낙이야. 낙이 생각하다가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제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의 강렌지 피마에게 말일세. 라고 해서 낙이가 새끼를 얻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낙이와 허생원이 동일시 된다는 건 지금 허생원도 새끼를 얻을 수 있음을 좀 얘기하고 있죠. 누가 새끼예요? 동이가 사실 허생원의 자식이었다라는 거를 좀 빗대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가려고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생원이 잘 가지 않던 어디로 가느냐? 제천으로 이제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동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천에 누가 있습니까? 봉평에서 이동해서 제천에다가 자리를 잡은 성서방네 처녀, 지금 처녀 아니죠? 동의의 어머니가 이제 계시는 곳에 가서 진짜로 그 사람이고 동의가 내 아들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 순간에 이제 동의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동의가 내 자식임을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걸음도가 해갔고 방울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정하게 울렸다. 달도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소설이 마무리되면서 여운과 암시를 주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아름답다, 서정적이다 라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나귀와 허생의 관계가 동물과 사람이지만 동일시의 관계다 라는 거 좀 주목하시면 이 소설을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다음 강에서는 두 작품만 선생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거 복습하시고요. 다음 강도 꼭 예습해서 읽어오시길 바랄게요. 다음 강에서 봬요.